잘되고 잘되리. 안녕하세요. 잘되고 잘되리의 사라입니다. 오늘도 잘되고 잘되리를 통해서 모두가 잘되고 더 잘되는 기쁜 일들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유희성 소장님과 자연치유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여러분 궁금하셨죠? 유희성 소장님을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일반 청중들이 좀 잘 이해할 수 있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전달자를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제 개인 브랜드를 만든 게 지식요리사입니다. 요즘의 테마는 건강 관련된 지식을 요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강지식 요리사. 이 생명 안에 놀라운 선물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그게 자연 치유력, 자연 회복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팔리는 약 9조 중에 3조 5천억이 삼고약이에요. 그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약이라는 게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데 평생 먹어야 된다면 그게 밥이지 약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혈압을 좀 자연 치유할 수 있게 좀 우리 소장님이 도와주세요. 네, 우리 유희성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소장님? 큰 전제는 고혈압은 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치료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지 않아요.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졌을 땐 혈압이 막 올라가 있고 잠잘 땐 내려가 있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몸의 기능이 나빠지면서 혈관의 상태가 나빠지면서 혈압이 약간 오르기 시작해요. 1920년, 30년대, 40년대 초반까지도 건강 혈압은 나이 더하기 90 정도로 봤었어요. 맞아요. 저도 들은 것 같아요.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한 50대 정도 되면 140 왔다 갔다 괜찮아. 60 정도 되면 150 왔다 갔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심장 기능이 약해지고 이 혈관의 펌프 기능이 약해져서 뇌까지 피를 열심히 보내려면 혈압이 어느 정도 올라가져야 뇌로 피를 원활하게 보내요. 그런데 강제로 혈압을 낮추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혈압을 낮추면 뇌로 피가 원활하게 가지 못하겠죠. 맞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뇌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뇌 문제가 생기죠. 뇌가 세포들이 일부 죽기 시작하겠죠. 피라는 게 뭐냐면 산소와 영양분이 배달되는 통로인데 이 압이 약해서 여기까지 못 올라가면 공급이 안 되면 일부 죽어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치매나 파킨슨이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의학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질환은 허혈, 비어있다, 허혈, 피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증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지러움증 있죠? 어지러울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눕죠? 그래야 피가 가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요, 수장님. 저희가 고혈압 약 드시는 분이 진짜 너무 많을 텐데. 많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 그냥 먹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약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원포인트로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몸에 대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몸에 대해서 공부하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최종적으로 건강이거든요. 근데 그 건강에 대해서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암 환자분들의 영양요법도 많이 상담을 해요. 이제 항암을 원활하게 받아가는 과정에서 컨디션 회복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아주 고도의 영양이 필요하고 내가 암 환자가 돼서 예를 들면 그럼 암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미리 암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다 맡기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런 책도 있어요. 암은 암이다. 앞에 암은 미음이고 암은 리을. 원포인트 레슨 자꾸만 얘기하시는데 첫째, 내 몸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 혈압이 올라갈까? 왜 발목이 삐어거나 골절이 됐을 때 혈압을 높였을까? 혈압이 높아지면서 왜 이 부위는 퉁퉁 부을까? 여기 피를 보내는 거예요. 많은 피를 보내서 이 상처난 곳에 잘못된 죽은 세포들을 빨리 회수해 오고 새 세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몸이 하는 작동인 거예요. 그 자연 치유네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자꾸만 사람들이 이제 묻는 분들은 있어요. 혈압이 근데 왜 올라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간혹 있죠. 본태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예를 들어 발목이 부러졌을 때 혈압이 올라간 것 같고 혈압약을 처방하진 않아요. 원인이 분명하니까. 근데 그런 몸에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높게 혈압이 유지되는 사람한테는 혈압약을 처방할 때 뭐라고 저는 본태성. 당신은 타고날 때부터 고혈압으로 태어나서 이런.
타고날 때부터 혈압을 높게 태어난 것이 병일까요, 과연?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 사람들이 본태성이에요. 그럼 또, 네, 본태성이에요. 그러고 보니 우리 아버지도 혈압이 높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막 먹어요.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죠. 네. 그러니까 원하는 효과를 내기도 하지만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잘못된 방법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경고하는 문구가 약 안에 있어요. 네. 그리고 약 안에 강제로 넣게 만들었죠. 그걸 정작 읽어야 될 소비자한테는 그 주의서가 네. 안 와요. 왜냐하면 조제실에서 약사님들이 약을 까서 그 주의사항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약만 담아서 주죠. 원래는 그게 최종적으로 약을 드시는 분한테 가야 돼요. 그러면 혈압을 낮추는 약에서는 그걸 많이 먹으면 저혈압이 와서 어지럼이 올 수 있습니다라고 또 거기 써 있거든요. 네. 그런 경고 문구가 네. 소비자까지 안 오는 거예요. 지금 담배 못 피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맞아요. 그런 거 담배에 막 써있잖아요. 문구를 넣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약도 일시적으로 쓰임이 있지만 약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맹신하지 않도록 경고장을 넣으라고 법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어디서 끊겨요? 약 조제실에서 끊겨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방송을 혹시라도 보는 보건복지위에 계신 국회의원님이 계신다면 그냥 그거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그냥 그 약봉투에 담아 주게 하고 네. 조금 더 바람이 있다면 글자를 좀 크게 돋보기 되지 않은 못 볼 정도로 정말 깨알 같아요. 소비자들께서 이 약의 위험성을 인지하여 스스로 약을 좀 조절하고 하도록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아예 원천 차단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는 그런 시간이 와야 될 것 같고요. 자꾸만 우리 이제 사회자님께서 저한테 혈압을 낮추는 원포인트. 저보다 우리 잘 되고 잘 되리 가족들이 너무 기다릴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몸이 혈압이 높아지는 원인을 제거하면 혈압은 제자리로 가죠. 좀 그렇죠. 너무 막연하죠? 네. 그러니까 혈압이 높아지는 원인이 너무나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딱 이 방법으로 혈압을 낮춥니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네. 다양해요. 네. 근데 대부분 가장 주 원인 중에 하나는 과체중이죠. 그게 한 7, 8알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체지방을 감량하면 네. 체지방을 줄이면 네. 굉장히 혈압이 많이 떨어지죠. 그런데 그거 줄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뭐 운동의 방법들도 있는데 운동으로 체지방을 줄이는 건 아주 어려워요. 네. 왜 어렵냐면 그래서 제가 운동으로. 옛날 분들이 그런 말하죠. 담배 끊는 인간이랑도 상종하지 마라. 그 독한 놈이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 비슷한 말로 운동으로 살 뺀 인간은 상종하지 마라. 아, 진짜.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예, 왜 그러냐면 네. 운동을 해서 칼로리를 태우면 굉장히 빠르게 음식을 먹고 싶은 식욕이 막 증폭하잖아요. 네. 그걸 참아낼 때만 살이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통상 운동으로 소모되는 칼로리보다 먹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뭐 2시간씩 막 수영을 안 쉬고 하잖아요. 되게 힘들죠. 네. 그래봤자 초코파이 하나 반. 근데 그러니까요. 2시간 수영하고 와서 초코파이 2개 먹으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체지방 분해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슬퍼요. 근데 그걸 참으면 빠지는 거죠. 보통 사람의 인내력을 쉽지 않은 거죠. 가장 이상적인 건 식이 조절이에요. 그러니까 네. 인풋을 적게 하고 아웃풋을 많이 하는 거죠. 다이어트도 수천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가장 이상적인 다이어트는 영양 다이어트예요. 네. 사실은 다이어트란 이름도 뜻이 좀 있어요. 다이어트를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영양의 균형을 맞추다 이런 뜻이에요. 아, 진짜요? 예. 빼는 게 아니고? 네. 오. 그런데 그게 왜 빼는 것까지 왔는지 아세요? 영양의 균형을 맞추면 살이 빠져요. 아. 그래서 그러면 영양의 균형을 맞춰서 잘 먹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잘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는 게 잘못 아니라 먹어서 살이 찐 거거든요. 잘 먹자. 예. 네. 하여간 우리 몸이 신기하게 나빠지면 몸 상태가 나빠지면 살을 찌워요. 몸의 컨디션이 나빠지면 우리 몸이 체중을 증가시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문화 인류학 이런 것도 관심이 많은데요. 본능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제 뇌피셜이기도 하고 많은 이론들인데 우리 원시 시대에 내 몸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몸이 나빠요. 네. 내가 사냥을 따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들어오는 음식을 최대한 지방으로 저축해서 컨디션이 나빠지니까
저축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거죠. 상태가 나빠지면, 위기가 네. 처하면. 네. 그중에 여성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건강의 위기는요, 생존의 위기는 임신이에요. 아. 몸에 또 다른 생명체가 하나 더 들어와 있잖아요. 네. 임신했을 때 생전 쳐다보지도 않은 음식을 막 먹어요. 맞아요. 못 맞아. 먹던 음식을 막 먹어요. 맞아요. 네. 가슴과 엉덩이가 막 커지죠. 네, 왜냐면 네. 그쪽이 주로 이제 지방을 저장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위기가 오면 몸을 보호하기. 그래서 지방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을 보호하는 비상식량. 그래서 우리가 살 빼기가 어려운 게 애써 싸놨는데 네. 위기의 상황에 써먹으려고 애써 싸놨는데 자꾸만 그걸 꺼내 쓰는 상황이 되면 싫은 거죠. 네. 그래서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 빼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혈압을 마무리를 줘야 되는데 혈압을 하니까 이유가 다양한데 그중에 체지방이 감량되면 혈액의 상태도 맑아지고 혈액이 맑아지면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도 네.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체지방이 감량되면 첫 번째로 혈액의 상태가 좋아질 거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혈관에 껴있는 노폐물도 좀 많이 없어질 거고 네. 뭐 그런 요소로 혈압이 제자리를 찾아가겠죠. 네. 대신 꼭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는 건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신 혈압약을 환자들이 임의로 막 끊는 건 위험해요. 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몸은 그대로 두고 혈압약으로 그냥 혈압을 조절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네. 기존에 먹던 대로, 기존에 하던 대로 술 먹고 뭐 고기 먹고 뭐 과식하고 그래도 혈압은 정상이니까 안 위험하겠지. 이렇게 사는 방법이 있고 생활을 좀 바꿔서 네. 생활을 바꿔서 몸이 빠지면 혈압약을 안 먹어도 정상 혈압으로 살 수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면 이제 선택이 남은 거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혈압약으로 조절되고 있으니까 노세 뭐 즐겁게 먹고 마시고 한다고 살지만 반드시 그 값을 노년에 치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급적 노력하셔서 네. 혈압약을 안 먹어도 되는 상태로 몸 상태를 만드시면 네. 부득이하게 써야 되는 약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네.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권해드리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유희성 소장님의 원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고자 들어가는 거 또 하나 있었잖아요. 네. 고지혈증. 네. 고지혈증 좀 말씀드릴까요? 네. 이름을 잘 들여다 봅시다. 네. 근데 요즘에 이렇게 콜레스테롤 그러면 여러분 콜레스테롤은 억울해요. 여러분 콜레스테롤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간? 네, 맞아요. 네. 저는 그 경영 컨설턴트로도 일을 오래 해서 경영자들 조찬 특강 같은 데도 강의를 많이 나갔어요. 네. 이렇게 몸 공부를 하고 나서 그 경영자들에게 하는 일성이 뭐냐면 네. 여러분 몸을 공부하세요. 몸이 내리는 의사결정처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면 회사는 망할 일이 없습니다. 네. 저는 몸을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요. 몸은 허튼 짓을 안 해요. 그 할 일도 많은 간이 뭔가 콜레스테롤을 만든다면 목적이 있겠죠. 네. 근데 우리는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걔가 가다가 혈관을 막으니까 이거 너무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을 줄여야 돼. 막 이렇게만 해요. 네. 근데 콜레스테롤의 억울함을 지금부터 풀어드릴게요. 콜레스테롤은 고밀도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중성지방 이걸 다 합쳐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러요. LDL. 네, HDL, H는 하이, L은 로우, 네. 저밀도. 네. 자, 이렇게까지는 알아요. 근데 또 거기다 이름을 붙여버리네.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나쁜 콜레스테롤, 맞아. 고밀도 콜레스테롤을 좋은 콜레스테롤. 보세요. 저밀도는 뭐냐면 밀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인데 솜사탕처럼 이렇게 밀도가 낮아. 그걸 혈액에 실어서 보내요. 처음에 간에서. 그럼 온몸으로 보내요. 이 콜레스테롤을 왜 보내냐면 우리 몸은 세포로 되어 있는데요. 세포 껍질을 구성하는 게, 형체를 구성하는 게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루에도 세포를 거의 5천만 개 이상을 재생한대요. 숫자가 정확하진 않지만 매일매일 세포를 새로 만들려면 그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필요해요. 네. 만약에 고밀도라고 보내보세요. 고밀도로 보낸다고 생각해보세요. 꽝꽝 묻힌 콜레스테롤 원료를 보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쓰기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죠. 네. 힘들죠. 그러니까 저밀도. 그래서 저밀도. 저밀도, 밀도. 오. 쓰기 편하게. 피를 타고 가다 보면 혈관 안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피난데 이렇게 그다음 딱지가 생기죠. 네. 혈관 안에도 이렇게 스크래치가 생겨서
상처가 나면 딱지가 생겨요. 네. 그게 딱딱하게 굳는단 말이에요. 그럼 음. 혈관이 딱딱하게 굳은 그 딱지가 있으면 탄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없죠. 네. 그걸 이제 대나무 죽자를 써서 죽화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대나무처럼 딱딱해진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혈압이 높아지고 혈관에 탄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안에 그 상처가 딱딱해지면 안 되니까 여기를 더 상처나지 말라고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감싸고 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계속 높아지는구나.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싸면 혈관이 네. 여기 좌우로 이렇게 쌓이면 혈관이 좁아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 이게 혈관을 막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라는 건 여러 가지 기능의학을 공부하는 기능의학이라는 말 처음 듣죠. 네네네. 기능의학이라는 건 우리나라 의대 커리큘럼에 있는 과가 아니에요. 네. 기능의학.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프로필을 보면 뭐 기능의학 협회, 뭐 기능의학을 공부하셨다 이렇게 기능의학을 자꾸만 얘기하는 건 그건 의대의 커리큘럼에서 벗어난 학문이에요. 네. 별도로. 이게 네. 왜 그러냐면 현대의학의 가장 큰 맹점 문제가 뭐냐면 몸을 쪼개서 보는 거예요. 뇌만 보는 사람, 심장만 보는 사람, 간만 보는 사람, 뭐 비뇨기만 보는 사람, 뼈만 보는 사람 이렇게 몸을 구석구석 쪼갰죠. 네. 하지만 몸은 그렇게 쪼개져 있지 않아요. 다 연결돼 있어요. 간 상태가 나쁘면 당뇨가 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몸은 다 기능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몸을 쪼개보지 말고 몸의 기능들을 연결해서 몸을 이해하자고 하는 의학이 기능의학이에요. 아, 네.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기능의학을 왜 의사 선생님이 공부하냐면 의대에서 배운 지식 갖고는 몸이 계속 퀘스천인 거지. 왜 그럴까? 그래서 이걸 연결해서 보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능의학을 공부하는 의사 선생님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라는 건 몸의 혈관 어딘가에 스크래치가 많이 나 있고 고쳐야 될 게 많고 세포 재생을 해야 될 고장난 곳이 많다라고 추론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저밀도 콜레스테롤의 용도가 세포 재생이거든요. 네. 근데 얘를 뭐라고 불러요? 혈관을 막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뭐라고 불러요? 나쁜 콜레스테롤 이런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면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뭐냐면 보냈는데 쓰고 남아서 돌아올 때는 그렇게 엉성하게 있으면 부피가 많이 차지하니까 어떻게 돼요? 압축해서 고밀도로. 간으로 다시 가져오는 거지. 아. 목적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저희 잘되고 잘되리의 약사님들도 나오시고 또 건강에 대한 수장님들도 나오시고 하셨는데 그분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내 몸을 내가 좀 잘 배우고 좀 연구하고 이러면은 그냥 내가 의사가 될 수도 있네요. 원래 그래야죠. 아, 그렇죠. 그래서 서재걸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아마 네.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분을 방송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네. 그분이 쓴 책이 뭐냐면 사람의 몸에는 100명의 의사가 산다. 아, 근데 그분이 네. 100만 명의 의사가 산다라고 쓰고 싶었대요. 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몸에서는요. 100만 명의 의사가 달라붙어도 못하는 일을 몸이 스스로 네. 해내고 있고 네.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조금 이제 알 것 같고 하나 더 있었잖아요. 혈당. 고혈당증. 네. 혈당이 높아지는 원인이 있죠. 저기 당뇨 환자들한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지 마세요. 혈당 올라가요 그러죠. 그럼 스트레스 받으면 왜 혈당이 올라가는지 아세요?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만 조금씩만 질문을 더 해보면 몸이 되게 재밌다니까요. 몸이 허튼 짓을 하지 않아요. 네. 자, 지나가다가요. 앞에 호랑이를 만났어요. 네. 죽음의 공포가 느껴져요. 스트레스죠. 네. 이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기 위해서 몸은 호르몬을 막 작동시키는데 뭐 대표적으로 막 흥분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이라는 막 호르몬을 막 분비시키고 막 몸이 막 살아나기 위해서 흥분,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는 호르몬들이 막 나와요. 네. 그때 같이 혈당도 높아져요. 아. 왜일까요? 근육에 빨리 혈당 줘가지고 도망가야 되잖아. 힘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황이라는 건 생존의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서 혈당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혈당을 높일 때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네. 고혈당증의 설명은 조금 좀 어렵긴 한데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죠. 네. 1형 당뇨가 있고 2형 당뇨가 있어요. 그러니까 1형 당뇨는 인슐린 의존성 당뇨라 그래서 인슐린이 안 나와서 생기는 당뇨예요. 네. 근데 2형 당뇨는 비인슐린 의존성, 그러니까 인슐린과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당뇨 그러면 인슐린? 왜냐면 나중 되면 인슐린 막 맞으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인슐린과 상관없이 당뇨가 오는 게 대부분 95%예요.
대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인슐린이 나오긴 나오는데 작동이 잘 안 되는. 거기에 좀 어려운 단어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뇨를 이해하려면 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인슐린이 나오긴 나오는데 최종 목적지인 세포에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인슐린을 이 세포가 인슐린을 인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것. 네. 그런데 그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 중에 하나가 체지방률이에요. 그래서 몸에 체지방을 빼면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지면서 인슐린이 민감하게 자극하니까 인슐린이 다시 제 역할을 하게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당뇨병 이렇게 불리지만 고혈당증, 네. 고혈당병이라고 안 하잖아요. 네. 네, 고혈당증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면 많이 개선이 돼요. 그리고 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몸에서 체지방을 줄이면. 네. 그러니까 그 체지방이 인슐린과 세포가 서로 신호를 교환하는 걸 방해해요. 네. 근데 그게 방해체가 없어지면 네. 좀 민감하게 반응되면서 역할을 잘해요. 저는 네. 그런 방법으로 지난 10년 동안 뭐 인슐린을 맞는 분이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지면서 인슐린을 맞는 단위수도 줄고 또 인슐린으로 의존하셨던 분이 약으로만으로도 이제 막 배에다가 주사 안 놓고도 하시는 정도로 회복이 되더라고요.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몸에 있는 그 자연 치유력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도 자연 치유력이 안 되면 기존 방법대로 네. 하셔야죠. 근데 그것도 안 해보고 바로 약으로 뭐 이렇게 바로 가는 건 좀 네. 아까운 거죠. 네. 뭐- 이건 제 생각인데요. 네. 그러면 우리 수장님 그 체지방률을 좀 줄이면 모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뭐 고혈당을 조금 치료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많이 개선이 돼요. 많이 개선되죠. 왜냐면 근본적으로 개선이 네. 막 돼요. 그러면은 뭐 운동도 진짜 1kg 빼기도 힘든데 초코파이 하나로 그냥 끝나고 막 이러는데 그럼 금식하는 거나 뭐 간헐적 단식이나 이런 공복 상태를 좀 유지하면 네. 도움이 될까요? 네. 많은 분들과 건강 상담을 하고 건강을 회복시켜드리는 방법이 간헐적 단식 요법이에요. 간헐적 단식. 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요. 살을 빼기 위해서 이렇게도 굶어보고 저렇게도 굶어보고 뭐 막 이렇게 하는데 몸이 작동하는 그 기능을 좀 알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네. 모두 세포의 먹이로 쓰여요. 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먹기 좋은 애가 누구예요? 탄수화물이죠. 포도당으로도 쉽게 바꾸고 맛도 좋고 하니까 세포 입장에 쓰기 좋은 영양분이죠. 네. 지방을 세포의 먹이로 전환시키려면 굉장히 많은 물과 굉장히 많은 비타민 미네랄을 들어가면서 대략 뭐 20몇 번 변화를 거쳐서 바뀐대요. 네. 세포가 먹이로 쓰기에는 조건이 좋지 않은 거죠. 그런데 입으로 들어오면 바로 포도당으로 먹이로 쓰일 수 있는 좋은 조건의 음식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애써 힘들게 지방을 갖다 쓰겠어요? 그리고 또 이 지방은 쓰고 남은 포도당을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 놓은 건데 인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쌓이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상 상황을 몸에서 한번 만들어 주는 거예요. 몸에서 한 12시간 정도 이 탄수화물이 안 들어가야만 네. 아, 정말 탄수화물을 안 넣어주네? 그래 이러면서 지방을 꺼내서 쓰는구나. 네, 그렇지. 어쩔 수 없다. 지방이라도 꺼내 써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12시간 정도를 어느 시간에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제일 이상적인 건 네. 점심 정도에 네. 이제 식사를 하세요. 네. 그래서 1일 1식을 하면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오후 한 3, 4시쯤이 이제 소화가 다 되고 끝나요. 네. 그럼 사실 그때부터 공복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12시간 4시부터 12시까지면 어떻게 될까요? 12시간 후면 새벽 4시? 새벽 4시면 12시간이죠. 그죠. 그때부터 이제 우리 몸은 탄수화물이 안 들어오니까 네. 꺼내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네. 4시부터 새벽 4시부터 점심 때까지 8시간 정도는 뭘로 버티는 거예요? 지방으로 이제 지방을 지방을 빼서 쓰겠네요. 꺼내서 쓰는 거죠. 그럼 살도 빠지겠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살이 아니라 체지방. 체지방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살이라고 하면 체중이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문제 접근해서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몸 전체의 무게는 수분도 근육도 지방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체지방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주위에 요즘 점심 한 끼만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배고파서 어떻게 해요? 실제로 인류가 세 끼를 먹은 지가 뭐 근 100년이 안 돼요.
그래요. 네. 근데 오히려 그 넉넉하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이렇게 아프고 웰다잉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소장님도 점심 한 끼만 드세요? 예, 저는 하루에 밥을 한 끼 먹은 지 한 7년쯤 돼요. 그 한 한 끼 끼를 먹고 맛있게. 예, 근데 잘 대신 먹고. 아까 그랬잖아요. 지방이 세포가 쓸 수 있는 영양분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물과 네. 그다음에 많은 양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촉매제로 들어가야 네, 네. 원활하게 지방이 먹이로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안 먹는 시간에는 좋은 비타민을 공급하죠. 아, 좋은 비타민. 비타민과 미네랄을 물에 희석해서 음료처럼 마시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장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장작은 쉽게 불이 안 붙죠. 네. 뭐가 필요해요? 불쏘시개가 필요하죠. 네, 네. 그 불쏘시개가 비타민, 미네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막 살이 막 급격히 찌는 분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적절한 비타민, 미네랄이 공급이 되면 지방을 포도당으로 이렇게 먹이로 바꿨으니까 배가 덜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미네랄 결핍이 살을 찌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을 부족한 걸 잘 맞춰주면 지방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영양의 균형을 맞추면 살이 빠진다는 게 그 맥락인 체지방이 거예요. 빠지네요. 근데 네. 문제는 하나. 네. 우리 주로 비타민 미네랄의 공급원이 과일이잖아요. 네. 근데 과일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과일 안에 갖고 있는 탄수화물이 너무 많아서 당이 많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방을 꺼내 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해요? 그래서 네. 사실은 농담처럼 과일을 먹고 찐 살은 지구를 10바퀴 뛰어도 안 빠진다는 게 뭐냐면 제가 진짜요? 건강 상담을 할 때 네. 현대 과일이 네. 어떤 문제냐면 1940년대 초반에 개복숭아 하나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비타민 A를 현재는 복숭아 40개 정도를 먹어야 비타민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의 손이 감이 되면서 상품화되면서 과일이 갖고 있는 가장 본원적인 핵심 기능인 비타민, 미네랄을 공급하는 기능은 떨어지고 오히려 그 안에 당분만 높인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계속 과일을 평가할 때 뭘 중요시 여겨요? 당도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단지 안 단지. 예, 예. 그걸로 가격을 매기고 하다 보니까 농사 짓는 분들은 당도를 높이는데 포커싱을 네. 하지 비타민, 미네랄의 양을 높이는데 포커싱하지 않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뜻하지 않게 암이 왔거나 뜻하지 않은 병이 왔던 분들의 하소연이 뭐냐면 자기는 평생 밥도 안 먹었대. 건강식만 먹었대. 그래서 뭐 드시니까 자기는 30세 때 과일만 먹고 살았대. 근데 신기하게 막 살은 쪘대. 그런데 내가 농담처럼 코끼리는 풀만 먹는데 그럼 어떻게 살찌냐고. 코끼리는 풀만 먹었다고. 사람들이 자꾸만 살이 찌는 건 무슨 고기나 비계나 뭐 그런 거 기름진 거만 먹어서 살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과일로 쓰고 남은 포도당이 뱃살이 되는 건 상상도 못해요. 어머. 자기 뱃살을 만지면서 나는 과일만 먹는데 왜 뱃살이 나와요? 그래요. 그럼 제가 코끼리는 풀만 먹는데 어떻게 뱃살이 나올까요? 아이고. 네. 네. 우리 오늘 유희성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진짜 잘 먹어야겠네요. 이 방송을 통해서 진짜 전하고 싶은 건 첫째, 여러분 모두가 명품입니다. 네. 정말 들여다보면요. 네. 상상을 초월할 정도 잘 만들어. 이거 하나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네. 통증이라든가 이런 반응에도 이유가 있을 거고 네. 목적이 있음을 자꾸만 찾아가서 네. 하늘에서 부르시는 그 직전까지 온전하게 활동하시고 사람의 자존감도 지키시고 네. 그러니까 하늘에 나는 새는 아주 근원적인 기능인 날개짓이 멈춘 다음 날 죽고 땅 위를 걷는 네 발 짐승도 가장 근본적인 기능인 네 발로 걷거나 먹고 똥 싸는 기능들이 멎었을 때 다음 날 죽는데 왜 우리는 가장 근원적인 기능이라는 것들이 무너졌는데도 뇌만 살려놔서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맞을까? 심지어는 자식을 못 알아봐서 뭐 언니라고 부르고 막 그런 우리가 이게 노망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흔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그 잘죽자에 있어서 제가 찾은 원인 중에 하나는 과도한 약물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그 정말 축복 같은 자연치유력이라는 선물을 빨리 열어보세요. 네. 빨리 열어보시고 손에 잘 듣고 네. 활용하신다면 잘 사실 거예요. 네.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네.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의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지만 요리사잖아요. 세상에 훌륭한 분들이 만들어낸 지식들을 제 나름대로 제
방식대로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 드려 볼게요. 네, 우리 잘되고 잘들에서 유희성 소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그죠? 어떠셨어요, 예찬님? 음악으로. 신비롭고 막 이렇게 얘기하네요. 아, 그래요? 네. 좋았다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도요, 우리 소장님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요. 바로 블레싱 타임! 네, 소장님. 뽑으면 그대로 된다는 하나만 뽑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네, 소망하는 바를 생각하고 네. 자, 뽑았습니다. 네. 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 되리라. 우와! 이야. 예, 제가 늘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기도 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샘에서 물을 안 퍼내면 샘이 언젠가 마른다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그쵸. 퍼내야 계속 물이 흘러 들어오는데 계속 좋은 거 퍼서 날라주셔야 네. 샘이 마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 되도록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고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만큼 오늘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삶도 마르지 않는 샘에 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잘 되리!